자, 우리 시장 더 갈까요? 지수 진짜 3천 이번 달에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정책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계속 갑니다. 지금 그러게요. 저희가 이 자막을 계속 고쳐야 될 정도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서 네. 지금 2,87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누구나 우리가 해석 가능하지 어쨌든 지난주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외국인 수급도 갑자기 막 들어오고 있고 네.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지수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요새 사람들 만나면 국내 증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네, 같아요. 주식 얘기 많이 한동안은 이제 국내 증시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랬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 대선 치르기 전부터도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싸다. 그러니까 그쵸. 올해는 국내 증시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제 2,850선 넘었고 그게 지난해 7월 16일 이후 최고치였거든요. 오늘도 이제 오르면서 2,870선을 넘어섰는데 네. 대선 치러진 이후에 계속 이제 쭉 상승세인 거죠. 근데 코스피 과거 흐름을 보면 사실 네. 이제 2,000선 안팎에 머물렀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20년이죠. 그때 네. 코로나19 터지고 이러면서 1,400선대로 쭉 밀렸다가 네, 그쵸. 그때 코로나19 대응한다고 이제 각국의 금리 낮추고 돈 풀고 그러면서 유동성 풍부해지고 국내 증시에 특히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그쵸. 대거 증시로 들어오면서 불장이었죠. 그때 그 2021년 6월에 3,300선 넘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이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3,300선 넘어서고 이후에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각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섰었잖아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내리막길을 걸어서 2,100선까지도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 글로벌 경기 부진하고 각국의 금리나 기조로 돌아서면서 작년 7월에 다시 2,800선을 넘기도 했는데 연말에 계엄 선언하고 탄핵 국면 접어들고 이러면서 쭉 빠져서 2,200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최근에 그래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수직 상승하는 그러니까요. 급반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저도 체크를 지수를 해봤더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4월 초랑 한 2달 사이에 지금 지수가 거의 몇백 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잖아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불확실성 해소도 어느 정도 좀 하나의 그렇죠. 요인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기업 투자할 때도 CEO가 부재한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거랑 같은 논리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는 건 당연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되고 취임을 했고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그러면 이 랠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모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은 거의 공약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코스피 5천의 전제가 정책이라든가 주식시장의 불안정,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도 전제로 좀 제시했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되면 코스피 5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코스피 5천으로 가려면 사실 이 전제했던 것들은 이제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공약들을 좀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코스피 5천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제시를 했었던 수치기는 해요.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뭔가 약간 요건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그랬잖아요. 왕년에 주식 한 10억 원 정도 굴렸던 본인이 이제 슈퍼기입니다, 왕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산을 좀 뜯어보면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부동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자산 비중이 이제 늘어가고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집값 같은 경우는 집값이 급등할 경우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에 더해서 이제 집값 오르고 이제 전세값 오르고 이러면서 원하는 곳에 살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외국으로 밀려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임기 내내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좀 고생을 좀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식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주식은 오르면 다들 좋은, 뭐 기업도 좋고 그리고 그쵸. 좀 뭐 투자도 좋고 뭐 다 좋은 건데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면 우리가 이제 뭐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너무 공포에 이제 그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에 소외되는 느낌. 시달려서 이제 매수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겪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아마 여러 자산들 중에서 이런 주식,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가격 을 올리는 네. 게 굉장히 이제 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기하게 되게 수월한 수단일 거예요. 근데 뭐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보면 사실 주가 상승률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뭐 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그 시기에 뭐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금리 정책이라든가 환율 외부 요인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증시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걸 다 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로 쭉 보면 역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재임 기간 지금 그래프가 중에 나오네요. 수익률이 184%를 기록한 걸로 나오고요. 아, 뭐 그때는 사실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워낙 풍부했던 시기라서 네. 그걸 기반으로 증시도 올랐고 그때 2007년에 이제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선 돌파하는 이제 뭐 기념비적인 네네. 그 지수를 찍었던 시기였던 거고요. 김대중 정부 때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됐었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한 18%,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15% 올랐어요. 이때가 네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그쵸, 시작됐던 시기니까. 근데 임기 중에 주가가 마이너스였던 경우도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 마이너스 17.5% 이때는 이제 외환위기 있었던 IMF 그쵸. 위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마이너스 5.05%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임기별로 주가 상승률이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워낙 커지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이코일에 나선 상황인데 사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 내리 이제 월별로 보면 내리 순매도였거든요. 계속 팔았죠. 그렇죠. 한 9개월 정도 순매도였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최장 기간 순매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한 1조 원 정도 이제 순매수하면서 매수로 돌아섰고 그게 이제 대선 날짜 정해지고 네. 뭔가 이제 대선이 지나면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될 거고 새 정부의 정책이 좀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정말 무섭게 사들이고 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3거래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한 3조 원가량 네, 3조 순매수했거든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다, 뭐 외국인의 기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 5일 정도의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 ETF를 제외하고 보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였는데 네. 사실 지난달 순매수할 때는 약간 특정 업종에 좀 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잘 방산주라든가, 나가는 쪽만 그렇죠, 좀. SK 하이닉스 정도만 사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들이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한국 증시 전체를 사들이고 코리아를 사는 거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말씀을 해주시는 중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도 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코스피가 네. 지금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합니다. 장 초반에 매도하는 거 아까 잠깐 그냥 많이 오른 거 정리한 것 같고 다시 지금 매수를 시작했고 선물도 지금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이 정도로 지금 외국인의 기세가 지금 흔한 말로 장난이 아닌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어쨌든 많은 대통령들이 증시를 부양하겠다. 네.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 이런 말들은 많이 네. 했지만 그전에 대통령들의 그런 공약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두루뭉술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투자자들 지금 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증시 부양 이 정책들은 굉장히 네. 구체적이다. 맞아요. 하나하나 조건들을 다 채우려고 하고 뭐 상법 개정부터 뭐 그쵸. 저PBR주 퇴출 뭐 의무적인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말이죠.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말씀하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기업들의 반발도 좀 있었고 그쵸.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는 그걸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어찌 생각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운 정책들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제 추진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외국인이 주목하는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과 이제 주주 환원책인 건데 사실 이제 작년에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막혔었잖아요. 네, 한번 그걸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는 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에는 회사만 한정이 됐었는데 이걸 주주까지 넓힌 네네. 거잖아요. 사실 회사라는 개념에는 어찌 보면 주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고 그 회사 이외에 주주를 별도로 명시한 국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근데 저도 우리나라는 사실 이사들이 회사의 이 범주를 해서 소액주주를 빼고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에 주주를 명시를 해야 그래야 이사들의 결정이 기존의 이제 지배구조의 어찌 보면 이제 사익 편취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용인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가장 불만이었던 게 소액 주주가 너무 소외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결정을 할 때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이 대부분의 기업의 그 지배 구조를 위한 지배 주주를 위한 결정이었고 공동화 일가를 위한 결정들이 그쵸. 많다. 그 지배 이런 구조를 좀 불만이 많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들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그 재작년 말에 이제 영국계 헤지펀드가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아마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네네. 것 같은데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Enough is enough라는 제목이었었어요.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뜻인데 너무 이제 한국의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지배 주주 위주로 돌아가는 거에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얼만큼 하지 한국의 않느냐. 그쵸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 본질적인 이제 그 요인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법 개정안에 이렇게 주주 그러니까 회사 및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이제 충실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면 이런 것들은 좀 해소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들이 적어도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가 너무 뼈난 의사결정에 동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여기에 이제 뭐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발의했던 네. 그 상법 개정안보다 이번에 재발의된 그 상법 개정이 더 세졌어요. 네, 더 그러니까 강력해졌다면서요.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할 때 체제주주나 특수관계는 합산 의결권 3%를 제한하는 그 3% 룰을 이게 담긴 거까지 이제 재발해가지고 이제 재발의가 됐는데 이게 아마 12일에 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이번 같아요. 주네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지금 이제 거칠 게 없는 상황이라서 네. 상법 개정안은 통과될 거다라는 게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했을 때도 뭐 국회 통과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예, 이건 뭐 숫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오늘 이번 주에 12일에 본회의 처리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높고 99%고 뭐 통과되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얘기했고 후보 시절에도 바로 공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적용이 되는 건. 자, 여기에 더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들이 주주환원 책, 이 소액 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책도 적극적으로 좀 해라. 네.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좀 기업들의 가치 올리는 데도 노력을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난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또 결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구체적이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좀 수립해라. 공시를 그리고 해라. 공시를 해라. 네. 근데 뭐 공시를 하는 기업도 있었고 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고 뭐 같은 그룹사 안에서도 자회사들은 하는데 이제 정점 있는 지주사들은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네네. 이런 이제 정책들을 좀 그러니까 그 이제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들을 좀 제시를 한 거죠. 뭐 일단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해라. 뭐 그래서 주주이익으로 환원될 수 네네, 있도록 그쵸. 제도화하겠다라고 했고 자회사 물적 분할 후 동시 상장은 우리가 이제 중복 상장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쵸, 예. 이것도 사실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건데 뭐 이게 자회사하고 이제 모회사 같이 상장이 되면 이제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에 원래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건데 그쵸. 같이 상장이 되면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문제, 중복 카운트가 되는 문제 때문에 뭐 우리 대표적으로 LG화학에서 LG 에너지소스 LG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면서 LG화학 주가가 폭락하고 막 이런 것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중복 상장이 문제다라고 지적이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꾸준히 대기업 재벌들 특히 이제 뭐 SK, 뭐 HD 계속했죠. 현대 뭐 이런 네. 데들은 중복 상장을 했거나 이제 결사들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러고 있는 네. 와중이라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중복상장의 소액주들이 파르르 떴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그쵸. 이런 거에 이제 제동이 좀 걸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뭐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주가 조작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사실 이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사실 선진 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이제 돈을 벌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손방망이였다는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 네. 아예 주가 조작했다가 걸리면 증시에 발을 못 들이게 퇴출된다. 하겠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벌금을 울리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로 이 형량을 받기 때문에 사실 주가 조작을 할 생각을 잘 못하게 그쵸.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좀 안 되었었던 상황이라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러면 국내 증시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가겠네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달성이 되고 이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선진국 증시에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제 투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겁니다. 이런 랠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취임 초기니까 반짝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것일지,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이 시간을 두고 하나씩 조건이 갖춰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그 코스피 5천에 전제를 깔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제가 사실 충족이 돼야 가능한 그쵸. 지수인 건데, 지금 사실 보면 어쨌든 외국계 증권사들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되게 많이 드러내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외신에서도 이제 한국 증시의 이제 상승률을 보면서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좀 주목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에 중립이었는데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스피의 목표치도 2,900이었는데 3,100으로 이제 높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올린 이제 이유로는,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정책 모멘텀이 이제 세계 경기 둔화 리스크를 좀 상쇄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구조를 갖췄다라고 이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모멘텀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런 거죠. 네.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밸류업의 구체적인 이제 지침 같은 것들, 거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바이오, 방산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이 돼야 실행이 돼야 이제 이 증시 상승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거고, 외신들도 보면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년간 낮은 수익률로 외면받았던 한국 시장이 대전환점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 이런 데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좀 늘리거나 네네네. 아니면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잇따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천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다들 이제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넘어서 뭐 5천까지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제 조건들이 이제 그쵸. 충족이 돼야 된다.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지수만 봐도 재밌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지금 또 2,880포인트도 넘었어요. 네, 2,882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뭐 지금 이런 뭐 조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저희가 3천 가는 거에서 주식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진짜 5천을 가려면 네. 뭐 이런 조건들도 갖춰져야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도 다시 뭔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5천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 조건은 이제 공약으로 제시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증시가 네. 가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제 말씀하신 게 이런, 그러니까 증시라는 것은 사실 한국 경제의 체력인 거거든요. 그쵸. 체력이 네. 이걸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증시에 다 반영이 된 약간 종합판 같은 거인 건데, 뭐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한국 경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 뭐 자동차, 조선 같은 네. 이런 약간 중소장대한 산업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을 생각하면 한국 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이라는 게 있냐라는 그쵸. 거에 대한 네. 불안감을 우리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게다가 한국 사회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뭔가 인구 구조가 인구도 바뀌고 줄고. 그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부담들,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뭐 이번 정부는 사실 이제
뭐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이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세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기도 네, 그렇죠. 합니다. 뭐 네네. 예를 들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게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 원천 징수 세율을 좀 차등 적용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금투업계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이제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장기 투자 요인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고 또 이제 상속세 체계 개편 이런 거 그러니까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민주당에서도 조금 반대 이론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한 60%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징벌적 과세인 셈인 건데 지금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 이 주가가 오르는 게 반갑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비싸지니까. 때문에 이제 지주사 주가는 좀 눌러놓는 경향이 좀 있었고 지주사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할 필요가 없는 그쵸. 주가가 오르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지주사에 대한 이걸 이제 저평가를 좀 없애려면 상속세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상장된 지주사들을 보면 그 주가 순수 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라고 불리는 이 비율이 1배를 밑도는 것들이 이제 네, 태반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다 1배 밑이죠. 그 뭐 실제로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최대 주주가 만 65세 이상인 그룹이 이제 상장 지주사를 둔 44개 그룹 중에 18곳이거든요. 이 네. 만 65세 이상이라는 건 이제 곧 승계 이슈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런 지주사의 PBR 평균이 0.56배였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1년 전에는 0.74배였거든요. 그 1년 사이에 그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졌네. 오히려 이제 퇴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밸류업을 하라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상속에 따른 좀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근본적인 산업 경제 체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뭐 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뭐 입장을 좀 생각을 달리 해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추진이 될지 이게 이런 것들이 증시의 레벨업에 한 단계 더 힘을 줄지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말씀을 센터장님과 얘기 나누는 중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데 오늘 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